잘 지냈어요? 벌써 여러분이랑 5번째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야, 이거 되게 오래되네. 이번에 또 이태원에서 또 한바탕 터지는 바람에 말이야. 또 일주가 연기됐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자, 그래도 뭐 우리는 또 해야 될 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고일이죠. 시작합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그런 파트를 가지고 지금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연환경에서 처음에는 기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기후 중에서도 기온과 강수량 얘네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지형과의 관계를 공부했었고, 지금 바로 직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자연재해였죠. 그래서 자연재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본 것은 태풍 갖고 살펴보는 것. 외국의 사례지만 지진을 갖고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최근에 가까이 연결이 됐던 그런 일들, 이런 것 중에는 쓰나미가 있었죠. 사실 쓰나미는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꽤 히트를 했던 영화 해운대라고 혹시 봤나요? 해운대가 맞나? 아, 그래요. 해운대죠. 그 해운대 바닷가에 그냥 쓰나미가 쫙 밀려오는 모습, 그러면서 그 안에 가족 간의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그려졌던 영화로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참, 지금 오늘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오늘이 12일이죠. 어저께 선생님이 TV를 보고 있는데 엉덩이가 한번 드르륵 한번 흔들렸어요. 우리나라 지진이 터졌죠. 물론 강하진 않았어요. 리터로 4 가까운 정도니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지진이었지만 우리가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52쪽 자연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창의융합입니다. 여러분들은 52쪽을 지금 책 펴놓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52쪽, 세계는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면서 첫 번째, 미국은 허리케인을 어떻게 대응했을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지난 시간에 이런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것을 우리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얘기했죠. 그 가운데 미국 쪽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허리케인입니다. 발생은 이 자리에서 하죠. 자, 선생님이 미국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요게 미국입니다. 미국 지역에 영향을 주죠. 발생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카리브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태풍이 형성되었고, 역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매우 강한 바람이죠. 태풍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죠. 이 가운데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줬던 카트리나라는 바람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가 자료 1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여학생의 얘기 먼저 읽어보죠. 2005년 8월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카트리나는 캐서린이라고 불러주는 미국 여성의 이름을 갖다가 이 태풍의 이름으로 옮기면서 카트리나라고 써준 거죠. 원래 이런 태풍이라든가 인도양의 사이클론이라든가 또는 지금 허리케인 같은 이름은 전부
바람이 웬만하면 좀 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성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매우 귀여운 동물이라든가 순진한 거, 순한 거 뭐 이런 걸 갖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잘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할 뿐이죠. 미국 남부 해안에 많은 도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재산재해 이 정도, 이재민 110만, 그리고 사망 실종자 2,500. 미국 역사상 최대 자연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 발생을 보도록 합니다. 열대저기압,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움직이는 열대저기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동성 이렇게 더 집어넣어줬죠. 허리케인 K는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강풍과 폭우, 그 두 가지입니다. 강풍, 폭우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으세요. 얘의 피해는 강풍과 강한 바람과 그리고 엄청난 비,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에 있는 뉴올리언즈는 미시시피강을 북미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길이가 한 6,000km. 한강이 500km쯤 되니까 어느 정도 길인지를 대충 느낄 수가 있겠죠. 거기에 제일 하구 지역,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를 했는데 여기가 뉴올리언스가 있는 곳입니다. 허리케인이 자주 통과하여 홍수 피해에 익숙한 편이었으나 카트리나 위력의 제방이 무너져 도시의 80%가 침수됐다. 왼쪽 동그라미 사진이 그거예요. 고가도로 조금 놔두고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미국은 대응했을까? 대비와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한마디로 부실이죠. 지금 여기에 이런 부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잠깐 53쪽 보세요. 거기에 1번 문제, 1에서 3에 나타난 자연재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교해 보자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초기 대응의 그 부실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여기에 답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실 하나 슬쩍 밑줄 그어놓고요. 인명재해가 컸다. 이는 재난 과정에서 지휘 체계가 불명확. 이것도 초기 대응에 들어가겠죠. 지휘 체계 불명확. 위기 당시 시민 단체의 봉사와 구호 활동이 있었어요. 음식, 의료, 임시, 숙소 제공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부기관과 협조 없이 전개됐어. 따로따로 놀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효율성이 낮았다. 효율성 낮았다. 밑줄 그어놓으면 답 쓰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 후 미국은 재난관리개혁법을 마련했다. 거기 새롭게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청의 기능을 강화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 이걸 갖다가 한 단계 높여서 청 단위로 이렇게 차관이 관리하는 단위로 이렇게 높여준다는 얘기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뤄주는 기관들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줘도 나쁘지 않죠. 재난대응에 대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했을 때 잘 이렇게 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업도 대응에서는 따로 놀았는데 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되고 있죠. 자료 2로 갑시다. 1번 쓰나미 어떻게 대응했을까? 쓰나미는 앞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됐지만은 이것은 해안에서 나타난 지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안 지진 해일이죠.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그 해운대에 엄청난 20m, 30m 높이에 건물 거의 10층 정도 높이에 파도가 그대로 밀려오는 거죠.
무섭죠. 2011년 3월 11일 미국 동북부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쓰나미에 따른 직접 피해는 16.7조엔, 인명피해가 사망 10,000명이 넘었고 실종자도 15,000이 넘었다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시민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긴 쓰나미를 어떻게 대응했을까? 옆에 쓰나미가 들어오는 사진이 아래 쫙 깔려 있죠. 발생 보도록 합니다. 일본 혼슈의 북동부 해안, 일본 혼슈, 일본을 4개 커다란 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제일 큰 섬이 혼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로쿠가 있고요. 이 아래 규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홋카이도가 있죠. 이렇게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지역은 여기란 얘기입니다. 북동부. 이 지역에 발생했다는 거죠. 쓰나미가 이렇게 차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큰 문제점이 됐던 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원자로가 침수되면서 거기에 있는 방사능들이 유출된 거죠. 세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살고 있던 누구도 물고기들도 맛이 갔겠죠. 그런데 이런 물고기를 요즘 와서는 이제 수출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 농산물들 그리고 이 근처의 땅들도 아직도 오염되어 있는데 일본 이 친구들은 2020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이 지역도 안전하다는 걸 지네 나름대로 보여주고 싶으나 실제 조사에는 그렇지 않죠. 난 그래서 일본이 조금 미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것도 좀 속였다고 그러잖아. 코로나도. 기분 안 좋습니다. 갑시다. 쭉 심각한 피해를 줬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얘기가 나오죠. 지금 방만 이 자리입니다. 전력 차단 때문에 원자로의 냉각 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과열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다.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응 그 후입니다. 일본 총리는 쓰나미 발생 후 수시간 내 도쿄의 비상작전 취소. 얘네들은 그게 애당초 잘 돼 있었어요. 왜? 일본은 원래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이렇게 불의 고리라고 얘기하는 신기조산대가 지나가죠. 그래서 늘 화산과 지진의 위험에 놓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비상작전 취소가 일찌감치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구성되었고 많은 구조대원과 10만여 명의 일본 자위대가 위기에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조치를 취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원체 셌던 거야, 이 쓰나미가. 유례없이 강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역시 일본도 실패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생필품을 살 때 질서정연하게 줄 서고 여진, 한번 지진이 꽝 터지고 나면 나중에 작은 지진들이 또 생겨요. 그런 걸 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생하면 인근의 정해진 대피 장소로 침착하게 대피했어요. 일본 정부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2011 쓰나미 이후 재예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했죠. 세 번째, 자료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쓰나미를 어떻게 대응했을까? 인도네시아 어디 있는지 알죠? 이번에도 붉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거론이 됐던 이렇게 적도를 지나가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야, 뉴기니의 반쪽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인구가 2억이 넘는 굉장히 큰 그런 나라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아침에 발생한 쓰나미는 인도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대참사로 25만 명, 무려 25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죠. 43만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등등등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을, 교과서에 있는 두 개의 사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죠. 우회 사진이 발생해서 그 우회 사진이 건물이 딱 지어져 있는 쓰나미 발생 전에 사진이라면 그 아래는 아무것도 없죠. 그저 길만 조금 남아있고 높은 곳 잔해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쑥대밭이 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입니다. 수마트라 섬은 여기에 있는 섬, 제일 큰 섬이죠. 이 섬의 서부 지역입니다. 판의 충돌로,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옆에 3번 문제를 풀면서 판의 충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충돌로, 지진의 여파, 바닷물 전체가 출렁이고 초대형 쓰나미가 불어왔다. 최대 시속 9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인데 그걸 갖다가 30분 만에 자동차가 달린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빨리 달려온 것이죠. 아빠가 뭐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최고로 달려봤자 한 150km 달리면 뭐 엄청나게 달리는 거죠. 그보다 훨씬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달려온 쓰나미는 강력한 파도를 동반 휴양지의 많은 해안 지역을 휩쓸었다. 대응입니다. 쓰나미로 이렇게 큰 피해를 발생한 데에는 정부가 쓰나미 조기 경보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주민 모두 쓰나미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다. 재난 복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부패한 정부 당국이 외부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자 국제사회가 도와준다고 해도 싫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경제적 하층민이나 반정부 세력이 거주하는 지역은 피해가 심각한데도 복구 작업을 늦게 했어. 후진국의 모습이죠. 원조를 차별하는 정책을 나타냈다. 그 후입니다. 인도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첨단 쓰나미 탐지와 경보장치 도입하고 국가 간의 쓰나미 정보를 공유하고 쓰나미 피해를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각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서로 틀린 말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쓰나미 경보 모든 주민에게 알리는 것,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역적으로 통신 전력망이 미비하다는 점, 이것도 걸림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 질문. 미리 예고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걸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앞에 밑줄 작은 사람은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정리하는 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썼나요? 미국 초기 대응 부실했다. 지휘 체계가 불명확했다. 시민단체와 협조가 잘 안 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더 제정했고 관청도 기능을 강화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업을 했다. 1번 보이지? 그래. 초기 대응 실패, 재난 예방 시스템 재정비. 인도네시아입니다. 준비 안 됐다 그랬죠? 거기다가 특이한 것, 정부 부패까지 연결됐었죠. 이제는 새로운 장비 도입하고 쓰나미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2번도 여러분들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료 1을 보고 자연재해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 평가해보죠.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은
이런 화산이나 지진 때문에 준비가 잘 돼 있었고 대피도 잘하고 그리고 사재기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이랬다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추론. 요게 바로 이제 너희들 그 내용에서 조금 이따 설명했다고 얘기하는 쓰나미가 자주 발생한 지역의 공통점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개의 땅덩어리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아주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다고 봐주는 그런 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1912년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뭘 갖고 관심을 제일 가졌냐면 여기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 요 자리와 여기 남아메리카의 동부 해안을 갖다가 따다닥 붙이면 너무 근사하게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쪽의 지지를 갖다가 이렇게 검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얘네들은 옛날에 붙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연구해 갖고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과 대양의 기원 이란 논문을 1915년에 씁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또는 대륙 표의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의는이라는 말은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익숙하죠. 원래는 한 덩어리였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판게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기아라는 한 덩어리가 지각판이 나눠지면서 현재 이런 대륙으로 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은 당시에 명확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베게너를 갖다가 무시한 겁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저런 얘기를 해? 지 개인의 생각, 이거는 논문이 아니야, 소설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취급해버렸어요. 그러던 것이 1950년대, 60년대 되면서 더 많은 학자들이 실제 그런 모습들, 멘틀의 성분이라든가 지구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점 연구해 가면서 이 사람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판구조론입니다. 아직도 이게 학설이에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사람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돼 있다. 그리고 판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유라시아라고 썼습니다. 이게 유라시아판입니다. 이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동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물론 이건 찌그러져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건 굉장히 조금이에요. 1년에 1cm 내지 한 5, 6cm 정도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해양판인 엄청나게 큰 태평양판이 있죠. 얘도 이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물론 좀 더 세분할 때는 요 사이에 있는 판, 얘를 필리핀판이라고 불러줘요. 이런 판들이 부딪힐 때 매우 천천히 가서 부딪히지만 얘네들이 부딪힐 때는 얘네들이 서로 밀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어느 쪽에서는 벌어지겠죠. 그 벌어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여기입니다. 바다가 넓어진다고 하는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는 중간 자리죠.
이런 만남 때문에 이 지각은 전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이 지역에선 무엇이 지진이 또는 화산이 발생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여기에 지진 해일인 쓰나미가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이 판 구조론을 모르고서는 쓰나미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했던 여기 일본, 여기 인도네시아, 이런 판들이 만나는 곳이죠.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판과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입니다. 물론 이걸 따로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런 판이 만나는 곳이죠. 다른 곳들도 다 위험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기조산대 안데스 산지를 얘기해 주면서 안데스 산맥, 럭키 산맥, 알류산 열도, 캄차카반도, 쿠릴 열도, 난세이 열도, 필리핀, 일본 지나서 뉴기니 섬을 지나 뉴질랜드까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얘기했죠. 이 지역은 늘 지진과 화산의 발생 가능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긴 아이슬란드, 이 나라는 이런 조산대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해양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얘는 다른 곳보다는 면적이 빨리 넓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신 지각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화산 지형을 이용한 그러면서 간헐천 얘기할 때 이 아이슬란드를 얘기했었죠. 기억나나요? 안 나도 돼.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러나 한 2번, 3번 들으면 그때는 기억해 줘야죠. 그리고선 시험 끝나면 까먹고 이거의 반복이야.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래. 인정? 오케이, 인정.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거기 지리부도를 참고해서 그런데 지리부도가 우리가 지금 없어요.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아야죠. 쓰나미가 자주 발생한 지역 공통점 얘기됐습니다. 어떤 곳? 판구조론에 의해서 대륙판 또는 이런 판들이 주로 충돌하는 곳, 이러면 그냥 정답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료 3에서 나타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조 차별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비판해보자. 특히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그 친구들이 여기다 안 써놨네. 다시 여러분들 거기 대응 보세요. 경제적 하층민이나 반정부 세력이 거주하는 지역 피해가 심각했는데도 복구 늦게 해줬다, 이런 얘기 나오죠. 바로 이런 쪽을 한번 지적해 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한 단락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는 자연환경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관점이죠. 자연을 보는 관점. 여러분들 늘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과 자연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꾸준히 이어온 생각이야. 그러나 요즘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어떻게 된다?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수가 있다. 인상 바짝 썼죠. 왜? 자연의 역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안 망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을 강조하는 그런 걸 생태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게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주로 적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각 지역은 자연환경이 틀리다.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또 틀리죠. 그 생활 양식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어요? 옷, 어떤 것 입느냐. 먹는 거, 무엇 먹었느냐. 먹는 거의 차이. 집은 어떤 형태의 집이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봤죠. 이런 것들의 차이, 그런 것 갖다가 우리는 지역차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역의 차이. 이런 지역 차이를 궁극적으로 연구하는 게 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틀려질까? 그래서 열대지방 사람들은 뻘개 먹고 살고 튀김이라든가 향신료 많이 사는 음식 먹고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 집에 짓고 살고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기억나죠? 그래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대를 한 토막으로, 한대를 한 토막으로, 냉온대를 한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었죠. 이런 기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쾌펜이란 독일 기상학자이면서 지리학자인 사람의 기후 구분을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강수량이었죠. 열대 지역의 다우 지역, 밀림이 잔뜩 있는 곳에서의 생활, 그리고 대표적 건조 지역, 초원과 사막, 사바나라든가 스텝 지역과 그리고 사막 지역, 물론 그것의 기후학적 구분, 강수량이 건조는 500mm 미만인데 250을 가운데 두고 0부터 250까지는 사막기후, 그리고 250부터 500까지는 스텝기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대기후 둘을 얘기해줬죠. 주로 유럽 얘기입니다. 자, 유럽의 남부 유럽은 무슨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얘를 아래쪽에 써준 거야. 밑이 남쪽이니까. 유럽을 엉성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남부 기후. 그리고 서북부 유럽. 여기는 서한 해양성 기후.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사진도 또는 그림 같은 걸 이용하면서 이곳 사람들이 이쪽으로 휴양을 오는 이유, 이런 것들도 같이 다뤄줬었죠. 연중수변하고 이 지역은 여름철인 굉장히 맑은 날씨에 거의 사막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생 얘기도 했어요. 수목기후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다음 지형을 공부했었습니다. 산지, 평야, 해안 이런 것들을 나눠서 공부했는데 특히 산지에서 관심 가졌던 것은 고산 지역에 발달한 고산 도시. 어디를 예로 들었다? 이름이 좀 불쌍해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데스 이렇게 부르죠. 안데스 지역의 고산 지역을 예를 들어주면서 공부했었습니다. 평야, 해안 됐고요. 특수지역에서는 베트남의 하롱베이, 탑크러스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회암 용식지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화산 이용한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 공부한 것이 우리의 주식인 벼농사는 과연 어떤 기후지역과 잘 어울리는가를 갖다가 연결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공부한 것이 자연재해를 갖고 공부한 것이죠. 유형, 기상에 의한 것과 또는 지질, 지형, 지금 쓰나미 같은 것은 지질, 지형 쪽으로 공부했었죠. 지진, 화산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뭄이라든가 또는 뭐 황사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상재해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피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과 동시에 생산공간, 공장이라든가 또는 농경지라든가 또는 생활공간, 주택이라든가 사회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재해의 피해죠. 이에 대해서 시민과 정부, 국제사회는 각자 노력을 해낸다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창의해서 태풍,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가지고 다루어 줬었습니다. 오늘 진도는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 예고한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 이걸 갖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